세종 FM 98.9 메가헤르츠 세종 공동체 라디오 방송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숙입니다. 박희숙의 세종음원 브런치 시즌 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그때 그 감성을 다시 살려보고자 돌아왔습니다. 자, 2년이란 시간이 어느새 흘렀어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기다려주셨던 청취자분들 그리고 새롭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던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변함없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움과 위로를 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거 하나 없지만 이렇게 노래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해. 수많은 길이 있고 다른 하루를 살지만 철부지처럼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때로는 흔들리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늘도 행복하자. 힘든 하루 끝에서 투정만 부리다가도 너의 눈을 볼 때면 뭔가 사라지는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나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친구라는 이름은 나를 가득하게 만들어. 수많은 길이 있고 다른 하루를 살지만 철부지처럼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때로는 흔들리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늘도 행복하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오프닝 음악으로 담소의 공방의 친구 들어봤습니다. 담소의 공방 참 이름도 특이하죠. 함께여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라는 가사가 참 예뻐서 오늘 시즌 2 박희숙의 세종음원 브런치가 오프닝 음악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그 책 읽어주는 부분도 저희가 엮어갈 건데요. 부킹 멘트로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물 토크를 진행할 때도 있고요. 또 책 읽어주는 MC 해갖고 부킹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세종시에서는 문학의 뿌리 백수문학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백수문학 지령 100호로서 문학 출판 기념회도 크게 치렀었습니다. 올해는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역사 깊은 이러한 문학회, 백수문학회입니다. 자, 예고했던 대로 먼저 수필 부문에 두 분 작가의 작품을 부킹하겠습니다. 자, 박용희 수필가와 박복임 작가의 두 편의 작품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용희 수필가이십니다. 1박 2일. 매년 봄, 가을에 1박 2일 여행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여자친구들 모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참 좋은 여행이다. 나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친구들과 6년 동안 같은 반 같은 학년으로 졸업을 했다. 남자 22명, 여자 18명, 모두 40명이 졸업했다. 여자 18명 중 10명이 모여 현재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나는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참여했다. 친구들은 내가 모임에 참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했다고 했단다. 막내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는데 나이 40에 셋째를 가졌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임 기간을 따질 때면 아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아들이 올해 고3이니까 모임에 참석한 지도 2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시작한 것은 내가 총무를 맡았을 때부터였는데 그것도 10년은 넘은 듯하다. 그동안 전국 곳곳을 여행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2번이나 다녀왔다. 자주 여행을 못했던 나는 덕분에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번 가을 여행은 서울로 결정되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서울 여행은 별로 해본 적이 없다. 처음으로 여행 코스를 잡아서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의 반응도 좋았다. 아침 6시 15분에 출발하여 충청대학교 인근 집합 장소로 갔다. 대전에서 봉고를 빌린 친구들이 청주와 세종에 사는 친구들을 태우고 천안과 수원을 거쳐서 서울로 상경했다. 9시쯤 서울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했는데 신사동에 있는 영동 설렁탕에서 먹게 되었다.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어서 아침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꽤 많았다. 국물과 깍두기가 일품이었고 서울은 복잡하고 지리를 잘 알지 못하면 운전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어 운전을 도와줄 분을 한 분 초빙했다. 서울 출신이라서 지리를 잘 알고 여행에 밝은 분이었다. 여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오전 일정은 경복궁을 구경했는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았다. 많은 외국인이 한복을 예쁘게 입고 궁궐을 구경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매우 이색적이기도 했다. 정작 한국 사람들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궁궐을 구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시는 무료로 해설사를 지원해 주어서 우리도 해설사를 예약했는데 중년의 여성 해설사였다. 해설사는 남녀노소 다양하게 있었고 초등학생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어린 해설사들이 외국인 앞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설명하고 안내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구경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고 재미있었다. 외국인들에게도 해설사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2시간 정도 경복궁을 도보하면서 구경했는데 다음에는
가족과도 함께 오고 싶다. 오후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으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을 보여줘서 사진도 참 잘 나왔다. 점심은 광장시장을 구경하고 육회를 먹었다. 떡볶이에 물 대신 무채를 넣고 한다는 떡볶이를 맛보고 빈대떡집에서 저녁으로 먹을 녹두전도 사고 다음날 아침에 먹을 파이도 샀다. 광장시장은 마장동이 가까워서 육회가 유명하다고 했다. 육회를 파는 식당들이 줄지어선 골목에는 손님이 많아 우리도 1시간 정도를 대기했다가 먹을 수 있었다. 종로에는 대형 약국들이 많았는데 약국 방문도 일정에 있었다. 친구들은 각자 필요한 약들을 샀고 나도 유산균과 감기약 그리고 두통약 등을 샀다. 일부 의약품은 일반 약국보다 30% 전후로 저렴하다고 했다. 다음 일정은 명동에서 난타 공연을 보는 것이었다. 4시 30분 공연이었는데 길이 막혀서 서둘러 왔는데도 시작 전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언론을 통해서 난타 공연은 많이 들어봤지만 공연은 처음으로 보는 것이라서 기대가 되었다. 음식을 하는 식자재와 주방기구 등을 가지고 하는 공연이었는데 주방기구를 두드려 내서 소리가 다양하고 경쾌했다. 내용도 명랑하고 활기차서 기분 좋은 난타 공연이었다. 다음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 한강 유람선을 예약해 놓았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이동해서 예약 시간 전에 갔지만 요즘 유행하는 라면을 먹어볼 시간은 없었다. 8시 30분에 예약된 달빛 뮤직 크루즈 코스를 탔는데 70분간 유람선을 타고 서울 야경을 볼 수 있었다. 감미로운 노래가 귓가에 흘러들어오고 오색찬란한 불빛을 보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밤 풍경을 보았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가는 데에도 1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는데 양평에 있는 소노유 호텔 앤 리조트에 11시에 도착했다. 9명이 모두 한 공간에서 잘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화장실은 한 개밖에 없는 점은 참 아쉬웠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빠듯한 일정이었음에도 숙소에 도착했다고 오늘의 일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숙소에서는 몇 가지 논의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새로운 회장과 총무를 선출해야 했다. 사다리 타기를 해서 결정했는데 나는 총무가 다시 되어 2년 동안 또 봉사를 하게 되었다. 내후년에는 회갑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회갑 기념은 26년도에 하기로 했다. 애초에는 해외여행을 하기로 했었고 서로 직업이 달라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가 아닌 국내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여행은 경주로 정하고 연회비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 다음 날 일정은 9시부터 하기로 하고 부지런한 친구들은 6시부터 일어나 씻고 아침 준비를 하기로 했다. 아침은 파이와 요구르트로 간단히 먹었다. 숙소를 나올 때 1박 2일이라서 짐들은 많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일정이 느슨했다. 오전에는 암산에 있는 금강호수에 가서 박두진 문학길인 둘레길과 하늘 전망대를 오르는 것이었다.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으면서 여유를 즐겼다. 올해는 단풍이 늦어서인지 크게 단풍 든 풍경은 볼 수 없었다. 점심은 인근에서 백숙과 돼지고기를 먹고 어제 저녁과 아침이 간단했으니 많이 걸어서인지 맛있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직접 수확한 고구마를 팔고 있었기에 우리는 2상자씩 사기로 했다. 집에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참 꿀맛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예전 같으면 밤늦게 귀가했고 이번에는 귀가 시간이
빨랐다. 오후 4시 반에 귀가했기 때문이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남편과 딸의 배려로 다녀올 수 있었다. 아름다운 가을날 1박 2일의 여행이 있지만 앞으로 남은 가을과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된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친구 한 명이 아파서 참석을 못했다. 힘내서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내년 봄에는 꼭 같이 가기를 기원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백수문학회의 박용희 작가님의 아, 그 1박 2일 여행길. 친구들과 여행을 참 재밌게 다니시나 봐요. 무척 부럽습니다. 그 여행기 같은 그런 감으로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저도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용희 작가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세종시 전동 출신이네요. 백수문학회의 신인상을 수상하셨고 1991년도에 수필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백수문학 명예회장이시고요. 세종문협회원, 세종시인협회 현재 스펙입니다. 박용희 우리 회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1박 2일 이렇게 한가하게 또 여행도 다녀오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임재범 가수의 비상을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백수문학회의 또 박보김 작가님의 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굴비맛 꽁치맛 박복임. 화창한 가을날 우체국 택배 문자를 받았다. 내용물은 보리굴비다. 잘못 온 택배려니 했다. 지난 설에도 잘못 배달된 선물이 있어 주인을 찾아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이랄 것도 없는 나에게 보리굴비를 보낼 지인도 딱히 없으니 택배 기사에게 다시 가져가라 하면 되겠구나 싶었다. 외출해서 돌아오니 기다렸다는 듯 초인종이 울린다. 현관문을 열자 택배 상자만 덩그러니 보인다. 택배 기사는 번개같이 사라졌다. 발신인을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 생각지도 않던 나의 지인인 것이다. 착오가 있었던 것일까 싶어 전화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그녀는 제대로 들어간 것이니 맛있게 먹으란다. 자신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함께 해준 보답이란다. 이웃의 당연한 따뜻함이 유달리 고맙게 느껴질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구나 싶어 마음이 아려왔다. 내가 어릴 때도 고맙거나 귀한 손님에게는 굴비를 쪄서 상에 올려냈다. 냉장고는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 엄마는 소금 항아리에 굴비를 푹 묻어놓았다. 소금 항아리의 굴비는 특별한 날이 되어야 밭갓 구경을 했었다. 엄마는 절인 굴비를 쌀뜨물에 담갔다가 칼등으로 비닐을 살살 긁어내고 찜통에서 쪄냈다. 들기름 발라 구운 바삭거리는 김과 달걀찜 옆에 굴비를 올려놓으니 진수성찬 손님상이 완성됐다. 바라만 봐도 침이 꼴깍 넘어갔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엔 손님도 체면 차리느라 반찬을 싹 비우진 못했다. 밥 서너 숟갈과 반찬을 의뢰 남겨 집주인 식솔에게 양보했다. 지금이야 남긴 음식은 쓰레기이고 민폐지만 예전 아이들은 손님상 남은 음식에 큰 기대를 품었었다. 손님이 물리친 밥상에 굴비가 남지 않는 날은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었다. 괜스레 엄마 치마끈을 잡아 당기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멀건 시래기국과 무생채로 채워지지 않던 내 밥상과 달리 화려했던 손님 밥상이 흔적도 없이 돌아오면 그렇게도 서럽고 슬펐다. 손님 보기 민망한 엄마는 얼른 내 손목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갔다. 평소엔 호랑이 같은 엄마가 그런 때만큼은 나를 달래셨다. 내일 날 밝으면 뒷밭에 열무 뽑아다가 꽁치하고 바꿔다 졸여줄게. 이튿날 새벽이 되니 밤사이 내린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엄마는 열무를 가득 뽑아 오셨다. 광바닥에 앉아 정갈하게 손질하신 뒤 광주리에 열무를 담았다. 작고 마른 체구에 광주리를 이고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섰다. 점심때쯤 그 광주리에는 꽁치 서너 마리를 넣어서 돌아오셨다. 듬성듬성 썬 무에 꽁치를 넣고 조리면 손님에게 대접할 상차림만은 못돼도 우리를 아끼는 엄마 마음이 전해졌다.
손님상이 아니면 굴비는 아버지의 제삿날이나 명절에 볼 수 있었다. 그런 날이면 소금 항아리 속 굴비는 쌀뜨물로 옮겨졌다. 쌀뜨물 속에서 염분과 잡내를 뺀 뒤 찜통에서 요리하고 차례상에 올렸다. 차례가 끝나고 나면 굴비는 비로소 우리 차지였다. 밥상에 살 발린 굴비가 올라오면 먹을 수 있다고 믿기지 않아 차마 젓가락을 못 떼었다. 빈 밥그릇을 안고 숟가락을 빨면 엄마가 분주히 젓가락으로 한 점씩 나눠주셨다. 쫄깃쫄깃한 살코기는 소금기를 뺐는데도 짜다 못해 목구멍이 썼다. 엄마 젓가락 끝을 설레며 쳐다봤던 그 굴비 맛은 지금도 어느 진미보다도 맛이 있었다. 지금은 영하의 날씨다. 외출고 어렵고 나는 보리굴비를 쪄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이제는 내가 귀한 손님이 되어 선물 받은 굴비다. 배 고른 주인집 아이들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소금 항아리에서 손질할 필요도 없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손질된 굴비를 꺼내 도마에 올려본다. 살이 통통한 녀석의 노란 눈망울엔 검은 눈동자가 선명하다. 가만히 까만 눈망울을 들여다본다. 굴비들의 세계에서는 소금 항아리와 광주리 안의 꽁치 이야기가 전래 동화처럼 알려지진 않을까. 내 통통한 살코기를 나눠주지 못해 꽁치로 대신해주던 젊은 과부의 이야기를 바다 어딘가에서 들어보지 않았니? 하고 물어보고 싶었다. 늙음하게 또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한다고 스스로 핀잔을 주다가 문득 나를 위해 이 굴비를 골랐을 지인을 떠올려 본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 빈 곳에 가득 차오른다. 정성스레 굴비를 요리할 준비를 하다 보니 진수성찬의 보배는 귀히 여기는 마음이란 생각이 든다. 짜짓짠 굴비가 진미였던 까닭도 깨닫게 된다. 꽁치 무조림이 굴비 못지않게 맛있었던 이유도 수긍이 간다. 배고픈 시절에도 풍요로운 시절에도 음식 맛은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지금 우린 그 옛날의 우리가 아닌 것.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너도 알아. 단지 지금 우리는 달라졌다고 먼저 말할 자신이 없을 뿐. 저만 지워있는 이별이 정명코 무섭진 않아. 쓸쓸해 보일 뿐이지. 진정 사랑했는데 우리는 왜, 사랑은 왜 변해만 가는지.
결정이 아닌 것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너도 알아 단지 지금 우리는 헤어지자고 먼저 말할 용기가 없을 뿐 저만 지워있는 안녕이 그다지 슬프진 않아 뒷가슴에 엇갈림이 허무해 보일 뿐이지 아닌 척 서러 웃으며 이젠 안녕 이젠 안녕 돌아서야지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굴비맛 꽁치맛 잘 들으셨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약간 울컥했습니다. 그 지인의 따스한 마음이 엄마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 그거를 수필로 잘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보내주신 박보김 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영남의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서 지금을 신청을 해봤는데요. 잘 듣고 왔습니다. 박보김 선생님 작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충북 옥천 출생이시네요. 강남대학교의 법학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까지 하셨군요. 현재 한국수필협회 회원이시면서 청색시대 회원이고 백수문학회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대전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문학의 109호 격월간 문학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정남 선생님과 문희봉 선생님의 글을 지금부터 코칭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남 작가님의 변색. 이정남. 주말만 되면 집안이 북적인다. 이방 저방 뛰어다니는 꼬맹이들한테 야단을 치기도 귀여운 모습의 미소가 절로 번진다. 한바탕 소란을 몰고 다니던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어수선하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장난감을 주섬주섬 치우다 멈춘 손끝에 휑한 바람이 지나간다. 힘들고 정신없다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도 주말만 되면 꼬맹이를 앞세운 자식들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매번 느끼는 이 감정은 아마도 나이 탓이려니 싶다. 책상 위에 보다 말고 펼쳐져 있는 그림책 속에 카멜레온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좀 전에 아이가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냐고 물어봤던 동물이다. 나무 둥치에 입을 벌리고 앉아있는 카멜레온 모습은 녹색 등에 노란 줄이 선명하고 빨갛게 보이는 입속 색깔의 대비가 강렬하다. 카멜레온은 아프리카 등지에 분포하여 주변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동물이지만 귀에 못 박힐 정도로 들어온 변색의 대명사다. 알고 보면 카멜레온의 위장술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다. 환경에 따라 바뀌는 몸 색깔 때문에 자신을 뽐내는 것처럼 보여도 한없이 나약하여 강자의 공격을 피하고자 보호색을 띠는 것이다. 결국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몸을 변색시켜 자신을 은폐하는 것이다. 주변에도 환경에 따라 약한 벌레나 곤충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만져본 나뭇잎이나 배춧잎 뒤편에 물컹거리는 촉감으로 숨어있던 벌레는 오히려 사람을 깜짝 놀라게도 한다.
힘이 약한 동물은 보호색으로 변하여 자신을 지키지만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스스럼 없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뽐내는 사람이 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단점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다. 그 또한 성향 때문이겠지만 부러울 때도 있다. 그것은 타고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보편적이진 않지만 용기 없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색깔로 자신을 포장하고 튀지 않으려 움츠리곤 한다. 또 남에게 자신의 나약한 면모를 숨기고 적당한 때와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감추고 싶은 것이 늘어만 간다. 특히 옷 색깔을 고를 때도 검정이나 회색을 선호한다. 무채색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색과 융화되어 상대에게 주목받지 않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단점도 가려주기 때문이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욕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매사에 용기가 없어 시도할 수 없게 된 일이 부지기수다. 못할 것 같다는 지레짐작이 자신감마저 하락시키고 있다. 진작에 챙기지 못했던 건강 때문에 단체로 움직여야 하는 여행 이야기만 나오면 배려해주는 지인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여유를 부려보지만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움츠리게 만든다. 언제인가 대화 도중에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했었던 때가 있었다. 미안한 생각이 시선을 줄곧 아래로 처지게 했다. 아침부터 딸아이가 외출을 재촉한다. 얼마 전 시력이 떨어져 흐릿해진 안경을 새로 해야겠다는 말을 딸아이가 예사로 흘려듣지 않은 모양이다. 시력을 재고 진열되어 있는 안경테를 심사숙고해서 고르다가 안경알 자체가 변색인 상품을 선택했다. 밖에서는 선글라스를 대신할 수 있고 실내에서는 투명하게 색이 돌아온다. 빛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안경알은 눈 시림도 보완하고 노화로 인해 늘어진 눈꺼풀을 가려주니 일거양득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에 마음 또한 한결 밝아지는 기분이다. 안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용기가 슬멀거린다. 괜스레 타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뻔한 대답에도 만족한 웃음을 띄었기 때문이다. 변색과 변신은 상통하는 말이다. 오래된 일이지만 어릴 적 변신이라는 말에 집착했던 기억이 있다.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했던 도깨비 방망이에 매료되어 밤마다 꿈을 꾸었었다. 그 이야기가 허황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그 시절의 결핍이 컸기 때문이다. 그때 알고 있던 도깨비 얼굴의 형체가 지금의 카멜레온과 흡사 닮아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색을 변화시켜 자신을 감추고 보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시각을 교란해 피하려는 수단이다. 변색을 시도하는 자체가 결핍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여의치 않을 때 자신을 부합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봐야 한다. 몸의 기운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을 때나 피곤한 상대를 대할 때 가끔 카멜레온을 떠올린다. 살갗의 수축이 느슨해지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책을 덮고 거울 앞에 섰다.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에 반전의 방점을 찍은 변색 안경을 끼고 외출을 해야 했다.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승범의 질투. 참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또 오늘 새삼스러웠습니다. 이정남 작가의 글을 읽고 나니 질투 노래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옵니다. 자, 이어서 대전문학회의 또 문희봉 작가님이 쓰신 2년의 글을 부킹하겠습니다. 자, 2년 문희봉. 나는 인연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인연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탄탄하게 하고 견고하게 이어주는 동아줄이다. 그 동아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헤어짐의 찬란한 시간도 과감히 버린다. 인연이 그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랴. 인연도 나이를 먹으면 무엇이 될까? 가을이면 하얗게 핀 메밀꽃이 따가운 햇볕에 눈이 부시다. 누굴 그리워하는 걸까? 살다 보면 만나지는 인연 중에 참 닮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비슷하다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과는 인연줄이 다 있을 거다. 한 번만 보아도 그가 갖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속마음을 감추려는 아픔과 절망까지 다 보이는 사람이 있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처럼 향 맑은 촉기가 어려 있다. 지칠 대로 지친 가랑잎 같던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그가 지닌 영혼이 너무나 맑고 투명하기에 아마도 전생에 무언가 하나로 엮어진 게 틀림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것은 명주실처럼 윤기 있는 늦가을의 햇살과 같은 것이고 검정 우단에 보석 몇 알 흩어진 듯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다. 쥐어짜다만 빨래 같은 몸과 마음을 지니지 않았기에 내가 좋아할 것이다. 깜짝깜짝 놀랍기도 하고 화들짝 반갑기도 하고 어렴풋이 가슴에 메이기도 한 그런 인연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된다. 백정도 칼을 버리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했다.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 삶의 희열이란 이런 것이겠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단 속내가 훨씬 다른,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더 마음이 아린 그런 사람이 있다. 설이 내린 다음에 나뭇잎이 하루 사이로 달라지듯 늙음으로 치닫는 나이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둘 사이는 더욱 견고해진다. 처음에는 밤길에 만난 절벽 같은 사람이었지만 지내다 보니 그 속내에는 얼마나 부드러운 것이 많이 들어있던가. 그런 사람을 보면 소나기 만난 송아지 뛰듯 기분은 하늘을 난다. 그러기에 사랑은 어렵고 그리워하기엔 목이 메고 모른 척 지나치기엔 서로에게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마냥 지켜보기엔 그가 안쓰러워 보다듬으며 그런 하나하나의 마음을 터야 하는 사람. 그렇게 닮아버린 사람과 살다 보면 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시린 바닷바람이 소금 냄새를 풍기듯 인정 많은 사람은 달콤한 향을 발산한다. 인생이 살다 보면 한 번은 넘어진다. 그렇다고 포기는 안 된다고 두 번, 세 번 나에게 용기를 주던 사람과의 인연을 생각한다. 그런 사람의 가슴에는 잘 구워진 고구마 맛 같거나 눈 오는 날 구들장 온기 같은 정이 듬뿍 들어있다. 정호승 시인의 말대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감사함을 통하여 부유해진다. 그렇다. 애정만 있다면 차돌을 맹물에 삶아 먹어도 맛있는 것이 되듯
신살구 알 냄새도 난다. 남의 손톱 밑에 가시 드신 걸 알고 제 등에 등짝 난 건 모르는 사람은 인정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다. 오다 가다 만난 하룻밤 자고 가는 여각도 떠나려면 섭섭한 것이다. 정녕 정신을 그리워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전부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항상 백정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사랑을 표현하는 솜씨가 서툰 사람과는 인연을 맺기가 어렵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구질 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정치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